이 영상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활과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메시지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건강톡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4가지 역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상관없겠지. 이 생각 혹시 하고 계셨나요? 그건 다주택자 이야기잖아.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으로 늘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부터 다음 단계로 번져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특정 대상만을 겨냥하는 듯 보이지만 기준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 범위가 조용히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달력에 찍혀 있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 날입니다. 이건 전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이나 해석도 아닙니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현실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다주택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다주택자 유예가 끝나면 정책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은 지금과 같은 혜택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의 기준이 이동합니다. 몇 채를 가졌는가에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로. 그래서 최근에는 비거주 1주택이라는 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왜 이 세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정책 논의의 출발점과 기준 변화를 팩트로 정리하고, 그 다음 이 정책이 마주칠 수 있는 4가지 역설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점검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제가 정리한 보고서 화면을 보면서 핵심 일정과 구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후반에는 잠깐 멈추고 저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정책 논의의 출발점부터 팩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지금 확인 가능한 사실, 즉 팩트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 정책 논의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미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는 제도 하나, 그리고 그 이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방향 설정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팩트는 이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건 가능성도 아니고 시장 해석도 아닙니다.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제도적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 지금은 봐주자는 국면을 정리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정 핵심 포인트, 유예 종료 예정일 5월 9일, 종료 이후 중과세율 재적용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건 중과가 다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사실상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줬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다주택자에서만 끝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정책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는 지금의 혜택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
이 질문이 바로 최근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비거주 1주택자 이슈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제도를 보면 1주택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1주택 세제 구조, 실거주 요건 없음, 기준 보유기간 중심 혜택, 즉 지금까지의 구조는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유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호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가 과연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함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논의는 당장 1주택자 세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조건 보호라는 전제가 점검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에서 기준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항상 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맞히는 구간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기준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기준 변화가 왜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4가지 역설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정책 흐름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준 변화가 왜 정부가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역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역설 1. 매물 폭탄은 이미 끝났다. 정부의 기본 계산은 단순합니다. 세금 부담을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그 결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계산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정리할 의사가 있던 다주택자들은 상당 부분 정리를 끝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기보다는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 없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주택자 매도 구조의 현실, 핵심 포인트, 유예기간 중 매도 상당 부분 진행, 현재 잔존 자산 유동성, 낮은 자산 비중 높음.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물을 늘리려는 정책이 시장에 남아있는 자산들을 더 오래 묶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역설입니다. 매물을 늘리려는 정책이 시장을 더 굳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설 2. 세금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두 번째 역설은 세금의 이동 경로에서 나타납니다. 현재 논의되는 흐름을 보면 집을 팔 때도 부담, 보유하고 있어도 부담, 전반적으로 부담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이런 징벌적인 세금은 집주인 선에서 그대로 흡수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임대료로, 분양가로, 시장 전체로 이동해 왔습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의 이동 경로, 흐름, 세금 증가 비용 전가, 임대료 분양가 압박.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쪽은 대부분 버틸 여력이 적은 계층입니다. 즉,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이 의도와 다르게 임차인이나 새로운 수요자에게까지 부담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역설입니다. 세금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시장 전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역설만 보더라도 지금의 정책이 단순히 세금을 올리면 해결된다는 공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런 정책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 똘똘한 한 채의 진화와 공급 구조의 역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역설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이 이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또 다른 왜곡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 번째, 네 번째 역설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설 3. 똘똘한 한 채는 더 독해진다. 시장은 항상 규제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왔습니다. 한때는 똘똘한 한 채면 충분했고, 그 다음에는 똘똘한 신축 한 채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한 단계 더 좁아졌습니다. 똘똘한 실거주용 신축 한 채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의 변화 흐름. 1단계 똘똘한 한 채, 2단계 똘똘한 신축 한 채, 3단계 똘똘한 실거주 신축 한 채.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미 규제의 방향을 읽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규제의 칼날이 다주택자를 지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까지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자산을 분산시키기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자산으로 쏠림이 강화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역설입니다. 분산을 유도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쏠림을 더 키우는 구조입니다. 역설 4. 공급을 늘리려다 공급을 잠근다. 네 번째 역설은 공급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임대를 놓는 것보다 차라리 직접 거주를 선택해 각종 세제 혜택을 지키는 편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요건 강화의 영향, 가능 시나리오, 임대 실거주 전환, 매매 감소, 전월세 공급 감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매 물량도 줄고 전월세 물량도 줄어들면서 특히 수요가 몰린 핵심 지역에서는 공급이 동시에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던 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막아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네 번째 역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망이나 결론 대신 지금 본인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역설을 정리해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은 분명한 방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정부가 의도한 그대로 나타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너무 빠른 판단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사야 하나요? 지금 팔아야 하나요? 정답 찾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망을 잠시 멈추고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질문들은 누군가의 사례가 아니라 오직 본인 상황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면 됩니다. 이 3년 안에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가? 보유한 집의 입지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실수요가 꾸준히 받쳐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자산의 상품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얘가 4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얘가 3개라면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가 2개 이하라면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한 번쯤은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정리 여부를 차분하게 고민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팔아라 혹은 버텨라라는 정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위험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관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기준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한 문장,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속도도 아니고 남들보다 빠른 판단도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차분하게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빛 건강톡은 자극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꼭 알아야 할 신호와 구조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한 번쯤 멈춰서 본인 상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